공급 절벽인데 규제만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6월 27일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었습니다. 9월 7일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3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결과요? 서울 아파트가 19개월 연속 상승. 연간 상승률 8.98%. 이거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5억을 넘었습니다. 7월에 14억을 찍은 지 고작 5개월 만입니다. 규제를 3번 때렸는데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건 지금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를 28번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결국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공급은 절벽인데 규제만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건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규제가 진짜 먹히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안 먹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대출 한도 6억으로 묶었으니까 이제 수요가 줄겠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투기가 막히겠지. 양도세 중과까지 다시 적용하면 다주택자들이 던지겠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3가지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1, 규제는 수요를 누르지만 공급은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서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약 3만 2천 가구. 2026년 직방 기준 1만 6천 가구. 전년 대비 48% 급감. 파이낸셜 뉴스 집계로는 약 7천 가구, 무려 71%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올해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114 기준 2027년에는 임대 빼고 약 1만 가구, 2028년에는 8천 가구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공급 절벽이라고 부르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건국대 박합수 교수는 2029년까지 공급 절벽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고요. 아파트를 짓는데 통상 3년이 걸리는데 최근 착공 물량 자체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7만 2021년 연평균 52만 가구가 착공됐는데 2022년 38만, 2023년엔 24만 가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규제로 수요를 아무리 눌러도 공급이 바닥이면 집값은 안 내려갑니다. 물이 빠진 수영장에 다이빙을 금지한다고 해서 수영장에 물이 차는 건 아니잖아요. 포인트 2, 규제는 풍선 효과를 만듭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2019년 1216대책 이후 수원용 인성남이 급등했습니다. 2020년 617대책 직후 김포가 전국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15대책 서울 전역을 규제로 묶자 구리, 화성, 파주, 양주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전 대비 62% 급감했지만 오피스텔 거래는 오히려 32% 증가했습니다. 풍선의 한쪽을 꾹 눌렀더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신한 프리미어 양지영 전문위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갭투자 차단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현금 자산가 중심의 핵심 지역 가격 상승을 낳았다. 결국 규제는 누가 사느냐만 바꿨을 뿐 얼마에 사느냐는 바꾸지 못한 겁니다. 포인트 3,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깁니다. 이건 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항생제를 너무 자주 쓰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부동산 규제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025년 정부 정책에 대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가 56%, 하지만 시장 혼선을 키웠다가 37.5%, 그리고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0%였습니다. 0%요. 전문가 단 한 명도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구강모 교수의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 처방이며 투기가 아닌 정상 거래까지 막는 것은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차단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 거래를 얼리면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건들은 대부분 신고가입니다. 이걸 거래 절벽 속 가격 급등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안 팔리는데 가격은 오르는.
파트 3 그러면 규제가 진짜 효과를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규제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규제는 조건이 맞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과거 사례를 통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역사로 보는 규제가 통했던 순간, vs 안 통했던 순간. 규제가 통했던 순간 2008년, 2022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금리가 급등하고 유동성이 말라붙었습니다. 이때는 규제를 안 해도 집값이 빠졌어요. 2022년도 비슷합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한국도 금리가 치솟았고 서울 집값이 2년간 하락했습니다. 이때의 공통점이 뭘까요? 금리 상승, 유동성 축소, 공급이 어느 정도 유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렸을 때 규제는 마지막 한 방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규제가 안 통했던 순간 2018만 2021년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 다주택자 중과, 임대차 2법, 양도세 강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결과요? 경실련 발표 기준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0% 이상 올랐습니다. 2020년 한국경제학회 설문에서 경제학자 76%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정부 정책 실패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부동산 정책이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시인했죠. 왜 안 통했을까요?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부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아무리 규제를 때려도 시장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사례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 효과가 아닌 금리 효과, 공급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자, 2026년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급 절벽. 2026년 입주 물량 전년 대비 절반 이하.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로 5회 연속 동결. 높지 않음. 유동성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통화량 증가 중. 환율 원달러 고공행진 수입 물가 상승 분양가 상승 압력. 심리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vs 도저히 살 수 없다 양극화. 정리하면 지금은 규제가 안 통했던 시기의 조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대규모 공급이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둘 다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의 진짜 효과는 무엇인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규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지만 급등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15일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20%에서 0.09%까지 축소되었습니다. 거래량도 62% 급감했고요. 전문가 87.5%가 대출 규제가 올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금리 수준을 꼽은 응답은 겨우 6.2%에 그쳤고요. 즉, 규제는 브레이크입니다. 차가 정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폭주하던 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연료 공급을 안 넣으면 결국 차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0월 15일 대책 한 달 뒤인 12월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다시 0.17%부터 0.18%로 복귀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발이 한 달 만에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죠. 규제의 숨은 부작용 전세시장 폭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규제가 매매 시장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세시장에 치명타를 줍니다. 어떻게? 첫째,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집을 사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집을 사도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전세 매물이 줄어듭니다. 둘째, 갭투자가 막히면서 투자 목적의 매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셋째, 임대차 2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전세 유통 물량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요?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6% 감소.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 6천 원. 2016년 대비 63% 상승. 역대 최고입니다. 매매는 규제로 막히고 전세는 매물이 없고 남은 건 비싼 월세뿐. 이게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파트 4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좋습니다. 문제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 차원과 개인 차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 규제와 공급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규제는 앞바퀴, 공급은 뒷바퀴입니다. 앞바퀴만 돌리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비사업 인허가를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착공 대기 중인 정비사업 구역이 62곳. 공정관리만 잘해도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용적률 완화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250%에서 300%까지 풀렸는데 이걸 소규모 재건축에도 확대 적용하면 실질적 효과가 나옵니다. 셋째, 3기 신도시의 입주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신도시 효과는 빨라야 2028년에서 2029년입니다. 그 사이에 공백이 문제인데 이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공급이 나와야 진짜 안정이 됩니다. 개인 차원 지금 시점에서 체크해야 할 5가지. 하나, 자기 자금력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지금은 6-4-2 원칙 시대입니다. 15억 이하 집은 대출 최대 6억, 25억 이하는 4억, 그 이상은 2억.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이 최소 9억 필요합니다. 둘,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구분하세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은 대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셋, 전세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세요. 2026년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22,000가구. 이 물량이 매도로 나올지 월세로 전환될지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집니다. 넷,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기억하세요. 2026년 5월 9일이 분기점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도 타이밍이 이전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다섯,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지금은 규제를 뚫고 사는 사람이 승자라는 심리가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영끌은 금리 변동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의 말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극화가 현실이 된 이상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움직이고 고민하는 사람은 높아지는 가격만 보면서 두려워하는 시장이 됐다. 맞는 말이지만 판단과 무모함은 다릅니다. 차분한 판단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트 5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규제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연료를 안 넣으면 차는 다시 굴러갑니다. 둘,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규제는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셋, 규제의 부작용 풍선 효과, 전세난 심화,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 이것까지 이해해야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넷, 규제와 공급,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정부가 규제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도 규제 뚫고 무조건 사야 해라고 패닉 바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판단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